요즘 경제가 되게 어려운데 2년 전에 2016년 9월 말에 여러분들 뭐 2년 앞서서 이 강의 들은 여러분 선배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그때는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터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 그렇게 빨리 있을 줄도 몰랐고 그래 와서 서울대 와서 좀 느긋한 상태에서 그때 강의를 했는데 그때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님 후보 시절도 아니었죠. 예, 그분이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나 또 제가 2015년에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2015년 4월에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하고 이래 하루 사이에 국회에서 2015년 4월에 이렇게 연설을 대표 연설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이렇게 자기 당의 방향, 정책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 연설을 했었는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이거보다는 이런 게 안 낫겠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이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제목이 조금 말이 안 맞긴 해요. IMF 21년이라 그러니까 저게 무슨 소리냐. IMF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IMF에서 달러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 98년생들 여기 좀 있죠? 있어요? 98년생? 없어요? 97년생은 있어요? 있죠? 1997년, 98년 이때가 이제 우리가 IMF에서 달러를 빌려오지 않으면 국가 부도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정도로 우리 경제가 정말 큰 충격을 받은 해였고 여기 98년생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부모님들한테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경제가 우리 사회가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낳아주시고 그 다음에 97, 98, 99,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그 충격이 오늘날까지도 21년째 이어지고 있는 그게 IMF 경제 위기였는데 제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키워주신 이 부모님들입니다. 요즘 신문 같은 거, 방송 같은 거 보면 저런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외환위기 이후에 뭐 최악이다, 최저다, 외환위기 이후에 뭐 처음이다. 주로 고용, 일자리, 또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나 투자 관련해서 저런 실물 경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저런 식으로 기사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2년 전에 이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때 막 한창 민주당 사람들이 공정성장,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저런 이야기를 한참 많이 할 때예요. 그 문재인 당시 대표도 저런 이야기 한참 많이 하고 다닐 때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런 거는 공정성장,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 저런 거는 다 각각 의미가 있지만 저게 우리 경제를 진짜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효과적인 그런 성장 전략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소득주도 성장이나 임금주도 성장이나 저런 데 매달려 가지고 경제를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그르치지 말고 저 안에 숨어 있는 정책들은 대부분 복지나 분배, 노동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솔직하게 하고 싶으면 복지를 하겠다, 노동 정책을 잘하겠다, 분배를 잘하겠다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거기다가 성장이라는 이름을 자꾸 붙여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하면 성장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혁신성장 경제가 기업가가 시장이 산업이 혁신을 해서 혁신만이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이제 저 딴에는 고민을 해가지고 저 이야기를 2년 전에 했는데 아주 반가운 거는 그 다음부터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에서 저 혁신성장이란 말을 받더라고요. 그 학자들이 논문 쓸 때는 저렇게 나무 이야기를 그냥 받아버리면 표절이라 그러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다른 사람이 한 좋은 아이디어 중에 좋은 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우리는 표절 가지고 시비를 안 걸어요. 왜 안 거느냐? 아니, 정책이라는 게 하늘 아래에 뭐 새로운 게 있는 것도 아닌데 혁신 성장이 좋아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저걸 받은 줄 알고 아주 저는 반가워서 그래 당신들 저 소득주도 성장으로 저 잘못 가고 있는 거 저거 하지 말고 혁신 성장으로 해라라고 저는 굉장히 반갑게 그 당시에 받아들이고 문재인 당시 대표 그다음에 후보가 되고 이제 대통령이 작년 5월에 됐는데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아니 저 소득주도 성장 저거는 복지, 분배, 노동에 관한 주로 이야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그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되 좀 혁신 성장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상당히 무너졌어요. 외교 안보는 우리나라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뭐 김정은이 오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외교 안보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정말 차원이 다르게 중요한 일인데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면 저는 성장과 또 복지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또 인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여기 서울대에 경제학부도 그렇고 사회학부도 그렇고 젊고 연구 열심히 하고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은데 오늘 제 강의에서 몇 분을 좀 인용을 하려고 그래요. 인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미래라는 책을 한 2년 전에 쓴 조영태 교수라고 사회학과인가요? 그분? 사회학과? 보건대학원? 예,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인구 문제도 조금 이따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지 못하면 성장, 복지, 인구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앞날은 정말 어둡다, 캄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성장이라는 게 이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성장, 또 양극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나 분배,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인구정책. 그런데 저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성장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에서 물꼬를 트고 성장이 먼저 뭔가 시작을 해야지 양극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열쇠, 물꼬를 트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성장 그러면 보통 보면 야 돈이 다냐, 성장하면 다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약간 진보적인 지식인들 또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제가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정말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라고 우리가 헌법 1조에 있는 민주공화국의 핵심 가치들이 정의와 공정, 자유와 평등, 법치, 인권, 공공선 저런 것들인데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뭐 북한 이야기 많이 하고 철도 조사하러 갔다고 이러는데 비핵화 이후에 북한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도 우리의 경제적인 능력,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97년 우리가 뭐 before Christ 이래가지고 BC 이러고 AD 기원전 기원후 뭐 이렇게 가르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정부를 수립하고 길지 않는 지난 역사에서 딱 한 가지를 잡아서 우리 경제, 사회, 정치의 앞과 뒤를 나누라면 저는 21년 전에 IMF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 IMF 위기 이전의 한국과 이후의 한국은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사회고 IMF 위기 이후에 지난 21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그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갖게 되고 그게 해결이 안 돼서 아직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KDI라는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연구원의 그냥 경제 정책을 주로 뭐 재벌 정책, 공기업 민영화, 정부 규제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자였다가 제가 97년, 98년에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하고 들어와서 KDI라는 연구소에 있으면서 87년에 들어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을 때인데
10년 동안 그냥 보람있게 일을 했는데 97년, 98년에 저 위기가 터지고 IMF 총재 깡드시라고 IMF 총재가 97년 12월 3일 날 와가지고 달러 빌려주면서 그 협정문에 사인을 하고 그게 여러분들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가서 IMF 컨디셔널리티라고 이렇게 치면요. IMF가 돈을 빌려줄 때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조건을 막 달아요. 그게 그냥 유명한 단어로 IMF 컨디셔널리티라는 건데 IMF나 세계은행, IBRD가 그때도 우리나라한테 550억 달러의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환율은 어떻게 하고 이자는 어떻게 하고 국가 재정은 어떻게 하고 재벌들은 어떻게 하고 은행들은 어떻게 하고 종금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했던 그 조건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다가와가지고 그 이후의 한국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2년 전에도 이 강의 듣던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겁니다. 이 표는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늘 제가 머릿속에 이렇게 갖고 다니던 그래프인데요. 이게 그냥 150년간 1953년에 전쟁이 끝나고 1954년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2098인데 사실상 2100년까지 150년간의 한국 경제를 이렇게 그냥 한눈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54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는 그냥 실질 경제 성장률이고 2010년부터 2100년까지 90년 동안은 저거는 K대의 그냥 후배 박사들이 이렇게 추정을 해본 잠재 성장률의 변화를 앞으로 그냥 전망을 해본 건데요. 이걸 조금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 부분입니다. 톱니바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1954년부터 2017년까지 실질 경제 성장률을 그냥 점으로 그냥 다 연결한 선입니다. 1961년, 1980년, 1998년을 왜 저렇게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느냐. 저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라서 나눴습니다. 1954년부터 61년까지 저 때는 건국을 하고 정부 수립을 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후에 폐허 위에서 나라를 새로 건설할 때의 우리 경제의 모습입니다. 저 한 7년, 7년간에 이제 저 때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윤보선 2대 대통령의 시절이고요. 1961년에 5.16 쿠데타가 나가지고 1980년, 1979년까지 저때 19년, 18년의 기간이 박정희의 기간이고요. 1980년에 저게 마이너스 1.7% 성장을 했는데 저 때는 79년 2차 월쇼크 나고 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굉장히 하여튼 어수선했을 때 저때 우리가 마이너스 1.7% 성장을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1980년 저때부터 IMF 위기를 맞이한 1998년까지 저 18년의 기간이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그 다음에 김영삼 5년 이렇게 17년을 보냈는데 김영삼 마지막 해 1997년에 마이너스 5.5% 성장을 하는 게 우리 경제가 그동안 겪어봤던 최악의 IMF 위기였습니다. 98년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분의 대통령, 다섯 개의 정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98년 이후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지금 문재인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들쑥날쑥한 거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전해 성장이 푹 꺼지면 그 다음에는 좀 올라가고 이래서 들쑥날쑥한 건데 시장경제 자본주의에서 자연스러운 경기 변동은 어느 나라나 있는 건데 우리가 80년에 마이너스 1.7%, 1998년에 마이너스 5.5%, 그리고 여기가 이명박 정부 첫 해인데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의 금융위기
그때 겪었던 우리가 요때도 마이너스로 내려갈 뻔했는데 0.7% 성장을 저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저 63년간의 저 기간에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나라의 기업가, 기업들, 산업, 또 소비자이자 납세자이자 근로자인 우리 국민들, 또 정치인들과 경제 관료들, 하여튼 누가 어떤 공을 세우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제일 높은 이 성장률이 1973년인데 이게 한 14.8인가 그래요. 이때 보면 15% 한 해에 15% 가까운 성장을 하고 한 해에 10% 가까운 성장을 했던 게 이 박정희 19년. 그 다음에 이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여기 한 63년, 61년부터 생각해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이런 고속 성장을 한 게 우리 경제를 그냥 뒷받침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 저때 다 이런 현대차, 기아차, 포스코, SK통신 그때 다 저때 나왔던 기업들이고 저때 우리가 뭐 그게 뭐 정경유착이었던 관치경제였던 제대로 된 시장경제가 아니었던 저때 우리는 기업가들도 가졌어요. 우리 한국 경제의 기업가들 가졌어요. 앙트프로니어들이 있었어요. 이병철, 정주영, 뭐 구인회, 박태준, 김우중 이런 분들이 저 시절에 저 10% 선에서 넘나드는 저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여기에 수많은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성장을 가능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98년 마이너스 5.5% 성장을 하고 나서 98년 이후에 이 추세를 보시면 우리가 위에 점을 쭉 이어도 그렇고 밑에 점을 쭉 이어도 그렇고 중간에 점들을 이렇게 쭉 이어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깔아앉고 있는 겁니다. 여기 경제학부에 김세직 교수님, 김세직 교수님이 이제 앞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추락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 분인데, 이 그림을 보면요. 이게 베이스라인이라고 있고요. 베이스라인이 중간선이에요. 중간선이고, 고위는 그냥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저위는 비관적인 전망이고요. 실질 성장률은 아까 끝에 우리 톱니바퀴 같은 그 마지막 부분은 그냥 따온 거고요. 여기서부터 4%대의 잠재 성장률에서 앞으로 2100년까지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빨간선, 뭐 대충 평균적인 시나리오는 파란선,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연두색 비슷하게 이 선이라고. 저거는 2013년경에 한국개발연구원 KDI 박사들이 통계청 자료 가지고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모델을 돌려가지고 나온 선들이에요. 그냥 뭐 인구가 어떻게 될 거다, 우리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될 거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은 어떻게 될 거다 가지고 해놓은 선인데, 문제는 저 빨간 선을 한번 보시면요. 한 2100년까지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이 2020년대, 30년대는 조금 급하게 떨어지지만 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2.0%대를 밑으로 가긴 가지만 계속 그래도 뭐 한 1.5%, 2% 가까운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게 저 낙관적인 시나리오인데, 최근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KDI 박사들이 2013년에 했던 저거 통계청의 어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인구 전망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통계청의 인구 전망을 가지고 했던 저거 좀 너무 낙관적이다. 우리 경제가 저 정도도 못 갈 거다라고 걱정들을 해요. 여기에 회색 선으로 이렇게 추락하도록 되어 있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경제학부 김세직 교수님이나 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저 제일 비관적인 시나리오 연두색보다 더 비관적으로 저렇게 추락을 해서
앞으로 한 10년, 15년, 20년 사이에 1%가 붕괴되고 0%대 성장을 하다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면 어떡하느냐라고 걱정을 굉장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기 다시 성장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는 저 제일 밑에 아주 비관적인 회색선으로 갈지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안 하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안 하고 경제정책을 계속 제대로 안 쓰고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소홀히 하고 경제성장 뭐 안 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 우리 경제정책 하다 보면 저 아주 암울한 저 회색선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황당한 소리를 하기는 싫은데 여러분 KDI 박사들이 예측을 해놓은 저 빨간 선, 파란 선, 저 처음에 지난번에 봤던 이 선 아니요 이거요. KDI 박사들이 이 예측해놓은 이 선대로 가면 여러분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저는 굉장히 암울하다고 보고 저는 사람들이 야 무슨 근거로 우리가 다시 성장을 3%, 4%, 5%, 6%대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나라에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 관료들, 기업하는 사람들, 이 나라 경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저 KDI의 전망이나 저보다 더 우울한 전망을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저성장은 우리 숙명이다,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으면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이 못 된다.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위에 이렇게 다시 성장이 올라가는 그래서 복지에 쓸 돈도 만들고 통일해서 북한 사람들 도와줄 돈도 만들고 여러분의 일자리, 주택 이런 문제 해결해서 지금 엄청나게 꺼지고 있는 우리 인구 문제를 해결할 그런 경제적인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글씨가 작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보시면 위에 파란 선은 출생아수고요. 밑에 빨간 선은 여성 한 명이 평생 이제 낳을 수 있는 낳는 아이의 수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데요. 파란 선을 보시면 1972년에 100만 명이 붕괴해가지고 100에서 100만 명에서 왼쪽 축입니다. 100만 명에서 80만 명에서 60만 명 2001년 이게 IMF 위기 그때라고 98년을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요. 97년에 우리가 IMF 위기를 맞고 98년에 마이너스 5.5% 성장하고 99년, 2000년, 2001년 이때가 전 사회적으로 실업자, 노숙자, 부도난 사람, 그 가족들 해가 뭐 우리 경제가 뭐 엄청나게 어려울 때인데 저때 인구를 한번 보세요. 2001년에 60만 명이 붕괴하고요. 또 그 다음에 50만 명이 붕괴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쭉 출생아 수가 내려오면서 2017년에는 작년에는 드디어 35만 7천 명, 40만 명이 붕괴를 했어요. 그래서 출생아 수가 그래 줄어드니까 합계 출산율이 이렇게 4.5 합계 출산율은 오른쪽 축인데요. 한때 4.5 정도의 합계 출산율이 3, 2, 1로 쭉 떨어져 가지고 작년에 드디어 출생아 수는 35만 7천 명인데 합계 출산율은 1.052입니다. 아까 우리가 앞으로 2100년까지 경제 성장의 전망을 보셨지만 여러분 인구에 대해서 요 오른쪽에 글씨가 너무 작아서 미안해요. 인구에 대해서 통계청은요. 2017년에 40만 명이 붕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려가는데 통계청은 2034년에 가서 30만이 붕괴될 거다. 2057년에 가서 20만이 붕괴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전망을 했는데 여기 또 우리 오늘 서울대 교수님이 자주 나오는데 서울대 여기에 이철이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애도 경제학과 나왔는데 우리 애 담임 지도교수 한데 우리 이철희 교수님이 2020년에 2034년에 30만 붕괴되는 게 아니라 2020년이면 언제입니까? 지금 2018년이니까 내년 후내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2년 후에 30만이 붕괴될 거다. 그리고 2026년에 가면 20만이 붕괴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철희 교수님이 그냥 서울대 교수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미래기획분과위원장인가 뭐 그래요. 이철희 교수 거기 가서 일을 하고 도와주고 계세요. 저분이 저출산 고령사회 이제 위원회에 앞으로 인구를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이런 전망을 하는 겁니다. 이미 40만 명 선이 붕괴되고 작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2년에 난 사람들은 100만인데 여러분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그죠? 82년이 개띠인데요. 82년을 저기서 한번 보세요. 82년 같으면 이 부근이거든요. 여기에 그래도 여기에 한 80만 명 선이잖아요. 72년, 82년 저 때는 100만 명, 80만 명의 수준의 출생아가 나서 그 사람들이 20년이 지나면 청년이 되고 또 20년이 지나면 40세가 되고 가장이 되고 이런데 우리 경제에서 세금을 거두고요. 복지를 하고 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한테 뭐 기초연금도 드리고 뭐 국민연금도 해야 되고 건강보험도 해야 되고 온갖 그 복지를 100만 명이 태어날 때하고 저 20만 명, 30만 명이 태어날 때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세대 차이를 보면 나중에 20만 명 태어난 세대는 그 위에 어른들을 한 명이 몇 명을 부양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구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내 키우느라고 학원비 대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는데 어머니 아버지 내가 편하게 해드리겠다. 그거는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자식으로서 내가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그냥 해드리겠다 이거고 전 사회적으로 보면 한 명이 소득을 보고 근로를 하고 소득을 버는 한 명이 엄청난 수의 어른들을 나중에 부양을 해야 돼서 사회가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이 아까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와 성장률의 급격한 변화 또 인구의 급격한 변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모든 측면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거는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했던 그냥 그 숫자들을 다시 쓴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경제성장 그러면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시절에 그냥 그 사람들이 개발 독재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야. 지금은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한데 그거가 더 문제 아니냐라고 만약 그 정도의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경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건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제 성장이라고 그러니까 보수는 경제 성장 이야기만 하냐 그러는데 한 가지 전제, 오늘 경제 성장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할게. 보수 정치인 중에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위해서 국가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사회정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정의,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제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진보가 자기들이 독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국의 보수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보수 정치인 중에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양극화, 불평등, 경제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보수가 그쪽에 대해서 절대 경시하고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2주 전에 아일랜드를 갔어요. 아일랜드는 뭐 제가 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처음 가봤어요. 아일랜드라는 나라. 아일랜드 나라는 유럽 대륙의 왼쪽 위에 영국이 붙었고 영국이라는 섬이 붙었고 영국 섬 옆에 아일랜드라는 섬나라인데요. 수도가 더블린이고요. 아직까지도 북아일랜드라고 이렇게 북쪽은 영국 영토고 이제 있는 아일랜드라는 나라. 저 아일랜드 나라가 중간에 강남 강북을 가르는 작은 저게 샌드강보다 더 작은 그 강 같은 게 저기 리피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강가에 길가에 인도에 이렇게 세우는 상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뭘 기리느냐 하면 옛날 역사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인데 옛날 아일랜드 역사에 1845년에 이 사람들이 대기근이라고 부르는 The Great Famine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아 사태가 1845년부터 1852년까지 한 7년을 저 사람들 그때 주된 작물이 감자였는데 감자가 병에 걸려가지고 감자가 그냥 완전히 농사가 완전히 망치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영국에서 다 뺏어가 버리고 이 사람들이 저 당시에 800만 명 인구였는데 아일랜드가요. 저 당시에 1845년에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이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주로 대서양 건너가지고 미국 쪽으로 가가지고 미국 인구 중에 아일랜드 혈통을 가진 사람이 한 4천만 명 된답니다. 지금 아일랜드 사람들은 중조부가 할매거나 뭐 중조부가 아일랜드인이거나 간에 아일랜드 혈통이 조금만 섞이면 자기들 다 아일랜드인이라 이러면서 미국 대통령 중에 아일랜드 출신 아이리시 피가 섞인 사람이 22명이래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 또 레이건도 그렇다고 그러고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 피가 섞인 사람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저게 1845년 The Great Famine 당시에 굶어서 기아로 고생하던 아일랜드 자기 조상들을 잊지 말자고 시내 중심 저 옆에 저런 동상을 세웠어요. 저 아일랜드가요, 2018년, 지금은 인구가 500만 명인데, 1인당 GDP가 75,192달러고요. 세계 5위입니다. 저 나라가. 이거는 중국이 1966년 저 사람들도 5월 16일 날 문화대혁명이 시작이 돼가지고 79년에 모택동이 죽을 때까지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그 광풍 속에 있었는데 이 중국이 지금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될 때 1인당 GDP가 104달러였는데 우리 전쟁 이후에 뭐 80몇 달러 1인당 GDP라는 거하고 비슷하죠. 지금 2018년 1인당 GDP가요. 저 사람들이 14억이 넘는 인구니까 우리 5천만 인구하고 그냥 비교할 건 아닙니다만 지금 8,826달러고요. 미국에 이어서 경제규모 세계 2위로 일본을 제쳤고 2013년부터 17년 사이에 세계 경제가 연평균 3.5% 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요. 3.5% 중에 아시아가 2.2%포인트를 아시아 성장 덕분에 세계 경제가 성장을 했고 중국이 그 중에 1.2%포인트, 그리고 3.5 중에 1.2%포인트는 중국의 성장 덕분에 세계 경제가 저렇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성장에서 아시아가 63.5%, 중국이 34.6%나 그 중요성을 차지할 만큼 여러분 중국의 심천에 상해에 무슨 뭐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뭐 화웨이 여러분 중국 기업들 이름을 이제는 우리도 익숙하게 알잖아요. 그 기업들을 만든 중국의 기업가들도 앙트르프리너들, 기업가 정신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아주 친숙한 뉴스예요. 1978년에 문화대혁명이 거의 끝나갈 때 1978년에 등소평이 복권을 해가지고 중국 권력으로 돌아와서 개혁 개방을 시작하는데 78년에서 지금 2018년까지 40년 기간 동안 저 중국이 이제는 세계 패권을 미국과
지금 미중 무역 전쟁하고 군사적으로도 대립하면서 그 정도의 강국으로 중국이 부상했던 거, 저거는 문화대혁명 시절에 저 엄청난 혼란과 광풍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체제를, 지금은 중국이, 서양 사람들은 여전히 중국을 그냥 공식적으로는 난마켓 이코노미, 비시장 경제라고 분류를 합니다만은 중국은 우리보다도 더 시장 경제, 더 자본주의 가까운 그런 체제로, 경제 체제를 바꾸고 경제 정책을 바꿔가지고 지금 저런 지위를 이제 확보를 한 겁니다. 성장이, 경제 성장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소득 일자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중산층이 생기면 그 중산층이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또 성장을 하면서 불균형 성장이 되면 사람들이 평등, 복지, 분배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서 복지국가가 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더 한층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공화주의로 발전하는, 그게 그 트리거, 방아쇠가 경제 성장에서 뭐 이 인과관계가 뭐 100% 맞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이 연쇄 작용이 경제 성장에서 온다. 아일랜드나 중국의 경우를 보라.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가치들은 그거는 굉장히 허망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말에 OECD 사무총장 만난 자리에서 저런 말씀했어요. 성장률 GDP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저는 저 말 듣고 대통령께서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성장률이나 GDP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장하고 경제 성장하고 GDP 이런 거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형이하학적인 거고 좀 철학적이지 못하고 그건 너무 막 물질주의 같고, 그러면서 삶의 질은 뭘까? 삶의 질이라는 거는 경제 성장, GDP 성장률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완전히 독립된 그런 무슨 삶의 질이라는 게 여러분 있느냐?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왜 저런 말씀 하실까? 성장이 잘못되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성장을 더 하도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득주도 성장 그런 거 이상한 거 가지고 자꾸 성장한다 그러지 말고, 그거는 복지나 노동 분배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책임지는 수준에서 열심히 하시고, 혁신 성장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좀 남은 임기 3년 반이라도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왜 대통령께서는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이렇게 제일 우리 사회에 밑바닥 일자리들이 날아가고 고용지표가 최악이고 소득 분배 지표도 최악으로 이래 나오는 이 시점에 성장률 GDP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저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헌법 10조와 34조 1항, 이거는 참 너무나 당연하고 고귀한 말인데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조항들이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저 헌법 정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제 성장이 100%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시작하는 필요 조건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요즘 제일 괴롭히는 일자리 문제의 결론도 경제 성장뿐이고, 여러분 일자리가 따로 떨어지는 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성장을 하고 나면 파생되는 수요다라는 경제학 원론의 그냥 원리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보 좌파 내지는 뭐 꼭 진보 좌파가 아니더라도 지식인들 중에는 저런 주장을 굉장히 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장의 낙수효과가 없다. 낙수효과 없다. 낙수효과라는 게 대기업이 잘 되면 1차, 2차, 3차 벤더들이 잘 되고, 그게 서민층 일자리와 서민의 소득으로 가서 경제가 그런 선순환되는 구조, 성장의 낙수효과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저는 저 주장이 일리는 있지만 그냥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저거는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한국 GM이 군산에서 공장을 닫았어요. 그 이후에 전북 군산에 가서
한국 GM 근로자들이 다니던 식당, 미용실, 목욕탕 다 망하는 거 보고 우리가 또 거제나 진해나 이런 데 조선소가 문 닫고 나서 거기 일하던 많은 근로자들이 떠나고 소득이 없어지고 일자리를 잃고 그러면서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저런 낙수 효과가 없다, 저런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니까 뭐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자동화되고 기계화되고 이래가지고 사람은 그냥 성장해도 사람은 안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관료들도 그렇고 성장해봐야 고용 안 돼.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야. 그러면서 막 jobless growth 이러면서 막 멋있게 저것도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10년, 7, 8년만 봐도요. 1% 성장하면 취업자 수가 때로는 18만 명, 때로는 10만 명 이렇게 증가하는 게 통계로 다 확인이 되는 거고요. 올해 2018년 올해 경제 사정이 최저임금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해가 고용의 성장 탄성치, 고용 탄성치가 그냥 취업자 수 증가를 경제 성장률로 나누어 가지고 1% 성장할 때 몇만 명이 더 취업이 되느냐를 본 거. 고용 탄성치는 저거는 분명히 0보다 훨씬 크다. 물론 기술 수준이 바뀌고 기업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구조가 바뀌고 이러면서 1% 성장할 때 취업자 수가 옛날에 굉장히 노동집약적으로 생산을 할 때보다는 그때 뭐 20만 명, 30만 명이었으면 지금이 15만 명, 10만 명, 6만 명, 7만 명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분명히 있지만 저게 그냥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그러고 성장을 경시할 수는 없다. 저성장 필연 숙명이라고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1883년이라는 해가 저때가 칼 마르크스가 사망한 똑같은 해에 두 명의 경제학자가 탄생한 해입니다. 케인즈가 1883년생이고요. 슈페터가 1883년생이에요.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것은 저는 이분이 사무관 때부터 저는 옛날에부터 뭐 일을 많이 같이 해서 제가 아는 분이긴 한데 이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 문재인 캠프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줬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여러 학자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그 아마 직후 같아요. 작년 6월에 경제 철학의 전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전체가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 전체가 케인즈 지금 우리 경제에는 IMF 같이 그런 심각한 뭐 거의 공황 상태의 위기가 올 때는 단기부양책도 쓰고 우리가 위기가 빠지지 않도록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에 따라서 정부가 돈도 풀고 아까 낙수 효과가 아니라 정부가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소위 말하는 분수 효과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아주 위중한 그런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면 케인즈 같은 수요 측면의 처방보다는 슈페터가 이야기한 창조적 파괴, 혁신, 기업가 이쪽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 책의 결론이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서부터는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의 해법 첫 번째, 다시 강조하지만 혁신 성장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도 이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 노동과 자본의 확대로 성장을 했었는데 아까 여러분이 본 그 그래프에서 갈수록 앞으로 노동과 자본도 그 기여도가 제로가 아니고 있긴 있겠지만 갈수록 총요소 생산성 TFP를 증가시키는 혁신으로만 가능하다.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성장을 힘은 혁신기업, 혁신적인 기업가에서 나오고 저는 여기에서 젊은 기업, 좀비 기업이 아니고 젊은 기업을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의 능력,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스티브 잡스다, 빌 게이츠다, 무슨 마크 저커버그다, 이런 미국과 아까 중국의 마윈이 어떻고 뭐 이런 새로 생긴 기업들, 지난 한 20년간에 새로 생겨가지고 최근에 엄청난 글로벌 기업이 된 그런 ICT 분야의 기업들을 보시면 우리는 왜 우리한테 여러분 우리 한국 경제 기업가 그러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 그건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저는 이병철의 앙트레프레너십에 대해서 저는 칭찬을 하지만 이병철의 아들과 이병철의 손자가 그런 앙트레프레너십을 갖고 있는지 그런 DNA가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미국의 서부에서 동부에서 또 중국의 동쪽 해안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 그중에 성공하는 거 그중 그 기업가들 우리는 왜 그런 게 없느냐? 우리 한국 경제에는 우리는 왜 한국 경제가 졸어라고 그럴까요? 왜 늙었냐? 왜 새로운 기업가가 없느냐? 이거는 저는 IMF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지난 21년을 진짜 혁신을 재벌 대기업들도 했어야 되고 중소 중견기업들도 했어야 되고 정부도 우리 시장 경제가 저런 젊은 기업, 좀비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리소스를 낭비하는 기업들이죠. 부실 기업들. 근데 그런 좀비 기업들이 아니라 젊은 기업들한테 자원이 재분배되도록 하는 그런 우리는 왜 못했느냐. 그래서 혁신 성장은 자연스럽게 정말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저게 혁신의 생태계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에서만 그렇지 않으면 혁신이 불가능하다. 저희 게임의 룰은 그냥 공정이 아니라 일단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와 공정 둘 다 중요하다. 이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위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3빅이라고 빅 비즈니스. 자본주의 시장이 발전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고 해서 기업들이 자꾸 자이언트가 되는 거죠. 빅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우리 재벌 대기업이 그렇고 어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도 빅 비즈니스는 있는 거예요. 저 빅 비즈니스와 빅 레이버, 빅 비즈니스가 커지니까 노동도 자꾸 단합하고 노조를 만들고 해가지고 노동도 자꾸 덩치가 커져. 빅 레이버, 우리 같으면 뭐 민주노총 같은 게 빅 레이버죠. 빅 가버먼트. 이 세 개를 경계를 해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시장 경제의 제도, 법치가 중요한데 이거는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빅 비즈니스, 빅 가버먼트, 빅 레이버라고 그랬는데 빅 레이버 때문에 노동개혁이 중요한 거고요. 빅 가버먼트 때문에 규제개혁이 중요한 거고 빅 비즈니스의 어떤 독과점력이나 시장 지배력 이런 거를 적당히 규제하면서 아주 경쟁을 살리기 위해서 재벌개혁이 중요하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하려면 저 노동개혁, 규제개혁, 재벌개혁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반 동안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 성장이라는 걸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주로 열심히 했지 혁신 성장 쪽으로는 안 왔다는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나중에 뭐 질문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낸 세금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누구한테 더 주느냐라는 문제고 저는 거기에 대단한 지혜와 용기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복지분배제도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도 대부분 국민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기초연금이든 산재보험이든 우리 전부 다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 갖고 온 겁니다. 근데 혁신성장은 우리한테 맞는 혁신, 우리 단계에 맞는 그런 혁신과 그걸 어떻게 성장으로 연결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동개혁 하나만 보더라도 청년은 없고 민주노총밖에 없어요. 민주노총이라는 저 노동조합에 강렬한 노동조합에 포획된 문재인 정부 이거는 그냥 무능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불공정했죠. 저게요.
지난 8월에 인사혁신처 공정채용 가이드북에 보면 저는 공자 말씀을 써놨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저분이 남북관계나 안보나 경제성장이나 이런 거는 뭐 방향이 이상하거나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저분이 평등, 공정, 정의 저거는 확실히 지킬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공정채용 가이드북이라는 책에 보면 저런 엄청난 이야기도 써놨어요. 저거는 롤스, 정의론을 쓴 롤스 이야기인데 공정성의 핵심은 운의 중립하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이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고 미국 시민으로 안 태어나고 여기서 태어나고요. 여러분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그걸 내추럴 로터리라고 그러고 롤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런 사회적 자연적 조건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롤스 이야기까지 우리 정부의 인사혁신처에 보면 있어요. 그래놓고 공기업, 고용세습, 노동조합, 자기들 친인척, 자제 그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저 사람들이 주장하는가하고 현실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고는 노동개혁에서 박근혜 정부가 2대 노동지침, 저성과자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이거를 박근혜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대환 위원장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는 굉장히 그분을 존경하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 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분은 한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치우쳐진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짜 우리나라가 스웨덴 같이 독일 같이 진짜 네덜란드 같이 노사정이 양보할 거 양보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합의를 박근혜 정부 때 하고 싶었어요. 노사정 위원장으로. 다 됐는데 막판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죠. 그때 그 당시에는. 자리 박차고 나간 게 저거 2개 때문입니다. 성과가 없는 사람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자유에 대해서 반대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 취업규칙은 취업할 때 그 규칙이었는데 근로자한테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면 사측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건을 완화하자는 건데 저거 둘 다 그냥 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박근혜 정부 때 실패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건 처음부터 아예 그냥 저거를 적폐로 규정하고 안 해요. 규제개혁 여러분 무슨 뭐 우리나라의 우버는 예? 차량 공유 아닙니까? 차량 공유 경제 아닙니까? 위워크라는 건 사무실 공유고요. 그 에어비앤비라는 거는 우리 집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에어비앤비다, 우버다, 뭐 위워크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 안 되는 게 전부 규제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서울대인가요? 자율주행차를 서울대 공대예요.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분이 자율주행차 가지고 사람이 안 타는 나중에 뭐 물론 시험할 때는 옆에 타서 이제 잘 되는 거 보지만 사람이 안 타는 자율주행차 가지고 물류, 택배 뭐 이런 걸 하는 그걸 비즈니스를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규제 때문에 못 해가지고 그거 그냥 기술 개발한 거 그대로 통째로 들고 실리콘밸리로 서울대 공대 교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서비스하는 발전. 이 전부 다 기득권의 반발이나 어떤 좌파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규제 개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재벌 개혁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재벌 총수들 불러가지고 뭐 혼내고 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재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하고 어떻게 레벨 플레잉 필드에서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하느냐. 그게 재벌개혁의 핵심인데 저쪽은 좀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그 혁신성장하려면 노동개혁, 규제개혁, 재벌개혁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드는 거는 그냥 구두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서울대에 왔다고 서울대 교수님들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공대 차상균 교수가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는 저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기르자. 뭐 규제개혁도 어렵고 노동개혁도 어렵고 노동개혁 민노총이 뭐 반대하고 뭐
행패부리고 이러니까 어렵고, 규제개혁은 기득권 반발 때문에 뭐 걸핏하면 국회 앞에 청와대 앞에 데모하고 이래서 어렵고, 이러면 뭐 할 거냐. 규제개혁, 노동개혁이 안 되는 중에도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우리 공대의 차상균 교수님 말로는 인재를 양성하자. 그것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저 차 교수 말씀은 저 인재라는 게 여기 경제학부 학생들도 있고 뭐 다른 과의 학생들도 계시겠지만, 저 인재라는 게 그냥 공대에서 무슨 전기전자 컴퓨터 뭐 빅데이터 그다음에 인공지능 AI 이거 전공한 학부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대학에서 불문학과, 영문학과를 철학과를 다니던 자기가 아니면 무슨 응용 미술 같은 걸 하든 자기가 하는 데에서 앞으로 그게 비즈니스로서 나중에 직업으로서 성공하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빅데이터나 AI나 저런 기술을 모르면 안 되니까 각자 전공을 뭐 학력에 관계없이 젊은이들한테 원하는 사람한테는 저런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 교수님한테 100만 명 좀 너무 많지 않냐. 우리 한 해 인구가 지금 얼만데 100만 명이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 교수님 말씀은 저게 대학교 1, 2, 3, 4학년만 지금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직업 뭐 전문학교를 전문대학을 2년제를 나왔던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 간 사람이든 서울대를 다니든 지방대를 다니든 자기는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가 서울이든 대구든 광주든 제주든 지역마다 거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 경쟁력을 꼭 좀 저렇게 길러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 교수님은 혁신성장의 해답은 인재다. 페이스북, 아마존 일자리가 지난 10년 사이에 100배를 증가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디지털 혁신 인재를 집중 육성해야 된다. 특히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에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워야 앞으로 50년을 먹고 산다. 이렇게 저분은 기회가 있으면 국회든 정부든 어디든 가서 저렇게 떠들고 다니세요. 차상균 교수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요. 저 사람도 76학번이에요. 저하고 동갑인데 졸업하고 스탠포드에 공부하러 갔다가 스탠포드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저 사람이 서울대에 돌아와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하나 소프트웨어라는 건데요. 근데 그걸 국내 대기업에서 아무도 그걸 안 사줬어요. 그래서 저 차 교수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사서 그걸 적용한 기업이 국내 기업이 아니고 독일의 SAP라는 회사가 차 교수 만든 기술을 갖고 가 사서 그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SAP 회사의 기업 가치가 엄청 올랐어요. 우리 국내 기업들은 그걸 뭐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친 거죠. 우리 국내 연구진이 만들어 놓은 기술인데. 근데 그 이후에 차 교수 같은 저런 분들은 중국이 지금 천인 계획, 이제는 곧 또 만인 계획,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아이디어하고 제일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1000명을 스카우트를 해가지고 다 중국에 모아가지고 중국의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중국은 천인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만인 계획이 될 거래요. 차 교수 같은 분도 사실은 중국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상해든 북경이든 심천이든 그쪽에서는 저런 분은 우리나라 인재들은 스카우트의 대상이죠. 그 제 양반은 지금 서울대에서 빅데이터 연구원이라는 거를 한 5년에 걸쳐서 겨우 정부에서 막 쥐꼬리만한 예산 받아가지고 만들어서 저 일을 직접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차 교수가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저 노력이 저는 부산되고 경북되고 전남되고 다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저게 왜 말이 되냐 하면요. 그 밑에 보시면 문재인 정부는 작년에 올해 여름에 혁신성장 장관회에서 부총리하고 뭐 중소벤처기업부 뭐 과학기술부 이런 사람들 다 장관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꼴란 5년간 10,000명 인재 양성을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공무원은 17만 4천 명을 뽑고 공공부문은 81만 명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낸 세금으로.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야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공무원을 17만 4천 명 순증을 하고 공공부문에 일자리를 80만 개 늘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돈 일부라도 저렇게 차상균 교수가 이야기한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명을 양병을 해놓으면 그 100만 중에 50만 명이 미국 가서 살고 중국 가서 살고 해도 저는 우리나라의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다 연어같이 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그래 저걸 이렇게 대조를 해보시면 야, 이건 좀 공무원이 여러분들 중에도 예? 공무원 되려고 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공무원 필요하죠. 필요한 만큼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고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드려야죠. 안정되게 보장하고 다 좋은데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아까 그렇게 성장이 추락하는데 지금 공무원을 그냥 일자리 차원에서 저렇게 더 뽑아가지고 도대체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 지난 3월에 청와대, 저도 뭐 대통령 자주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청와대 가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3가지. 소득주도 성장 제발 좀 하지 마시고 혁신 성장 제대로 하시라. 2번째, 공무원 17만 4천 명, 공공부문 80만 명 저거 하지 마라. 저거 하는 돈으로 딴 거 하자. 3번째는 저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공약을 했었어요. 저는 올해 초에 중소기업 신년 인사에 가서 그 중소기업 분들 계시는 데서 나도 너무 빠르게 공약해서 사과드린다 이랬는데 최저임금 작년에 16.4% 인상하는 거 보고 이건 너무 빠르다. 과속이니까 올해부터는 줄이라 이러는데 고집이 있으신지 말씀 되게 안 들어요. 그 3개 다 아직까지 안 듣고 계시는데 근데 가야 될 방향은 분명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제 오후에 국회에서 저 예산이 숫자가 좀 바뀌어가지고 뭐 거의 대부분 저 비슷하게 통과될 건데 2019년 정부가 갖고 온 국회로 제출한 예산이 470조 5천억이었어요. 그중에 복지, 보건 일자리 예산이 162조 35% 가까이 되고요. 교육이 70조, R&D가 20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년간 1만 명의 혁신인재 양성하는 저 예산이 2019년 예산이 900억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감으로 야 우리가 혁신인재 양성하는데 그냥 900억 정도를 써가지고 저 정도 규모로 저 정도 노력으로 하는 게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겠느냐. 복지 또 나머지 교육 국가 R&D 저런 데는 저렇게 돈을 쓰면서 시간이 많이 됐어요. 이제는 결론만 이야기하고 서정희 사장님께서 그러나 그동안 경제 성장에 올인한 정부는 없었어요. 왜? 경제 성장 인기가 없어요. 성장은 인기가 없어요. 정치는 5년마다 뭐 특히 대통령 뽑을 때는 정치는 굉장히 단기적인데 성장은 굉장히 장기간의 이 꾸준한 정책의 일관성과 예산 투입과 노력의 일관성이 필요해서 성장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당장 표가 필요하고 인기가 필요한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에 진짜 필요한 아까 혁신 성장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할 유인이 굉장히 약해요. 인재 양성만 하더라도 여러분 과학기술 정책이 선거에서 표가 되는 경우를 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표는 아동수당을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기초연금 효도수당을 내가 얼마를 드리겠다. 예? 뭘 얼마 하겠다. 뭐 주택을 출산을 하시면 내가 얼마 지원금을 드리겠다. 이런 거는 예? 전부 다 선거 때 나오는 공약들인데 내가 혁신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5년 내내 성장에 올인하겠다 이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내 주머니에 돌아오는 거는 뭐지? 내가 뭐가 좋아지지? 이렇게 이게 정치에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슈페트가 이야기한 창조적 타격, 그게 우리가 늘 쓰는 구조조정, 뭐 퇴출, 좀비 기업의 퇴출,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노동개혁, 규제개혁 다 기득권을 극복해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저걸 안 하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시면 21년간 IMF 위기 이후에 5분의 대통령이 계셨는데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내건
모토 슬로건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 발전. 그런데 실제로는 IMF 컨디셔널리티 제가 이야기했지만 IMF가 IBRD가 돈 빌려주면서 와서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금융 구조조정 이렇게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렇게 그냥 거의 저 때는 시키는 대로 98, 99, 2000년에 거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저 과정에서 우리 30대 재벌 중에 17개가 망했고 은행 33개 중에 16개가 망하고 종금사 36개인가 중에 뭐 22개가 망하고 증권사, 보험사도 절반이 나가 떨어지고 하는 그걸 해가지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때는 뭐 우리 나름대로 자주적인 그런 경제 정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인위적인 단기 부양책을 안 쓰신 거는 저는 평가를 하는데 균형 발전 매달리고 한미 FTA로 그냥 그게 말고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747을 하겠다. 7% 성장에 1인당 4만 불 소득에 뭐 이런 거 하겠다 그러고 녹색 성장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4대강 말고 별로 기억나는 게 없어요.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저는 저 말의 취재는 동감합니다. 저게 혁신성장하고 굉장히 가까운 말인데 근데 창조경제를 하면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전국의 17개 시도에 전부 다 재벌들한테 삼성은 대구 경북마트라 하나는 뭐 어디 마트라 대전마트라 이런 식으로 재벌이 혁신의 대상인데 자기 스스로 혁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재벌 대기업이 자본력이 있다고 돈이 좀 많다고 그냥 창조경제 하다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마쳤어요. 근데 실제 박근혜 정부 때도 대통령 선거 2012년에 할 때는 경제민주화, 복지 이거 굉장히 앞에 내세웠어요. 아까 성장 인기가 없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참 특이해요. 진보 정권의 후보로 되신 분이고 한데 이분은 공정경제, 혁신성장, 소득수저성장 이러니까 이분만큼 역대 대통령 후보 중에 이분만큼 성장이란 말을 많이 쓰는 분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녹색성장 말고는 다른 대통령들은 성장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도 성장하고 혁신도 성장하겠다고 그래요. 저는 제가 저게 진보 정치인들의 약간 성장에 대한 약간 콤플렉스 같다. 하진 않으면서 알리바이만 되고 성장한다고 말은 하면서 혁신 성장은 하나도 안 하고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복지 분배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정부는 포퓰리즘, 단기의 유혹을 버리는 정부. 아까 제가 성장하려면 제일 중요한 혁신 성장, 자유공정, 시장경제, 인재양성 이거를 할 수 있는 정부. 또 IMF 위기 같은 게 올 때 미리 위기를 예방하는 그런 거시경제의 운용. 그리고 당연히 책임 있는 복지와 사회안전망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바람직한 정부인데 보통 복지, 사회안전망 이거는 정치 선거 때가 되면 이거는 표와 직결되는 거라고 여기에 대부분의 공약, 약속이 모이고 위기를 예방하는 거시경제보다는 위기도 아닌데 단기부양책 하느라고 재정을 그냥 막 쏟아붓는 이런 정책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진짜 제대로 혁신성장,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인재양성 이거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인기 없고 고통스러운 거라서 대부분 말로만 하고요. 그러고는 포퓰리즘 단기 유혹은 정치는 버릴 수가 없어서 저게 표하고 직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5년마다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는 경제성장의 리더십, 경제성장을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경제의 운용, 경제의 정책이 굉장히 어렵다.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의 자각하고도 성찰하고도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도 4년 만에 뽑아보고요. 국회의원도 뭐 경로당에 화장실 고쳐주고 뭐 열심히 고쳐주고 이게 이 국회의원이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만약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도 최저임금 팍팍 올려주고 여러분 세금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그냥 신나게 그냥 쓰는 그런 대통령이 잘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의 선택이 그냥 그 정책으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까 박정희 전두환 때
10%에서 15% 사이의 경제 성장을 27년 정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군사 독재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민주주의, 1987년 체제 민주주의를 그대로 하면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해결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하고요. 시장 도지사 선거하고 5년마다 단임 대통령 선거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7년 체제라고 지금 헌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체제에서 아까 여러분 앞에 굉장히 제가 우울한 그런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래프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잠재 성장률 추락하고 인구가 추락하는 그래프를 보셨잖아요. 그거 어떻게 성장과 인구, 복지 문제를 계속 해결하면서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일자리, 여러분의 주택, 여러분의 소득, 여러분의 복지, 여러분이 일하는 보람 이런 게 어떻게 이제 결정이 되게 하느냐.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 같으면 이제는 5년 단임 대통령의 장점이 다음 선거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진영을 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저희들 같은 보수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오히려 재벌개혁 같은 거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는 복지, 분배 이런 거 좀 더 열심히 하고 아까 안 되는 노동개혁 이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좀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친하잖아요. 그쪽하고. 아니 친한 사람이 하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유럽의 나라들이나 미국 나라들이 보수 정권이 사회개혁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그런 역사가 지난 한 200년, 300년간에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보수 정권은 그 사회개혁, 무슨 보험을 하든 연금을 하든 뭘 하든요. 그런 사회개혁을 하지 않으면, 복지를 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도 그렇고 처칠도 그랬고요. 드골도 그랬고 미국에도 그런 대통령이 많아요.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오히려 사회개혁, 진보가 할 것 같은 사회개혁을 열심히 하고 거꾸로 저는 진보가 이렇게 정권을 잡으면 제발 박근혜 정부 때 하다가 실패한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 대타협 같은 걸 해가지고 대기업들이 양보를 하고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자기들이 그걸 양보를 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그 문 대통령이나 여당에 민주당에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우리 경제의 어떤 장기적인 모습, 그 다음에 이 경제 성장의 가치, 그렇지만 그걸 실현하는데 어려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돌파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